리브리프 나세입니다. 저희는 세상을 요약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14세기 중반 유럽의 어느 마을에 서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몇 년째 하늘은 정체모를 잿빛 장막에 가려져서 해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한여름인데도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가 느껴지고 축축한 비는 그칠 줄을 모르죠. 이따금씩 땅이 이유 없이 희미하게 울리고 사람들은 겁에 질려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입니다. 신의 분노인가 아니면 세상의 종말인가. 굶주림이 역병처럼 번지고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이미 오래전에 잦아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안감이 아니에요. 유럽 인구의 절반을 집어삼킬 역사상 최악의 재앙, 바로 흑사병에 숨막히는 전조국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모든 공포와 죽음의 그림자가 당시 유럽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지구 반대편의 거대한 자연현상, 이름 모를 화산의 분노에서 시작되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 이 충격적인 가설을 한번 파헤쳐보려 합니다. 어떻게 화산재가 뒤덮인 하늘이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팬데믹의 방화쇠를 당겼는지 그 거대한 비극의 연쇄 반응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정말 거대한 스케일의 이야기인데요. 근데 시작 전부터가 좀 미스터리입니다. 수백 년 전, 그것도 기록도 제대로 없었을지 모르는 지구 반대편 어딘가의 화산 폭발을 현대 과학자들은 대체 어떻게 알아낸 겁니까? 이건 거의 타임머신이 필요한 수준 아닌가요? 그렇죠. 정말 과학적 탐정 수사와도 같은데요. 해답은 놀랍게도 아주 차가운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린란드와 남극의 빙하 깊은 곳에요. 빙하요? 네, 과학자들이 수천 년 동안 쌓인 눈이 압축돼서 만들어진 그 빙하를 시추합니다. 그래서 빙하 코어라는 얼음 기둥을 뽑아내는데 이게 바로 과거 대기의 성분을 그대로 간직한 얼음 타임캡슐인 셈이죠. 아하, 그 빙하 코어에 갇힌 작은 공기방울 같은 걸 분석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 빙하 코어의 연대를 쭉 측정해 보니까 1345년경에 형성된 얼음층에서 아주 특이한 신호가 발견된 겁니다. 특이한 신호요? 엄청난 양의 황산염, 그러니까 화산 폭발일 때 나오는 유황 입자가 검출된 거죠. 이건 그냥 평범한 화산 활동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그야말로 지구의 대기 전체를 뒤흔들었을 법한 그런 규모였습니다. 나무의 나이트에서도 비슷한 증거가 나왔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나무의 나이트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성장이 급격히 둔화된 흔적이 발견되고요. 이 두 가지 증거가 딱 합쳐지면서 1345년경에 초대형 화산 폭발이 있었다. 이런 가설에 힘이 실리게 된 겁니다. 잠깐만요. 빙하에서 유황이 나왔다고 해서 그게 꼭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의 화산 폭발과 직접 연결된다고 단정할 수 있나요? 그냥 지역적인 현상이거나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과학자들이 더 깊이 파고들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유황 입자가 발견된 위치가 아니고요. 그 입자가 대기의 어느 층까지 올라갔느냐 하는 점입니다. 어느 층까지요? 네. 이 정도 규모의 폭발은 화산재와 가스를 대기권을 넘어서 성층권까지 쏘아 올리거든요. 성층권은 대기가 아주 안정적이라서 한번 입자가 올라가면 수년에 걸쳐서 바람을 타고 전지구로 퍼져나갑니다. 이게 바로 한 지역의 화산 폭발이 지구 반대편의 기후까지 바꿀 수 있는 핵심 메커니즘이죠. 그리고 분석 결과 1345년의 그 유황 입자들은 열대 지역의 거대한 화산에서 분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성층권이라는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화산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이 말이네요. 그래서 유럽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그 여파가 재앙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진짜 재앙은 하늘에서 내리는 화산재가 아니라 하늘을 아예 가려버린 화산재였어요. 거대한 먼지 장막이 햇빛을 차단하면서 특히 남부 유럽과 지중해 지역에 이례적인 화산 겨울이 닥친 겁니다. 화산 겨울이요? 네, 여름은 짧고 서늘해졌고 햇빛 없는 날들이 이어지면서 계속 비가 내렸죠. 농업에는 그야말로 사형 선고였습니다. 곡물은 제대로 여물지 못했고 과일은 썩어 나갔어요. 그게 한 해로 끝난 게 아니었군요. 이게 몇 년간 지속되면서 대규모 흉작과 끔찍한 기근으로 이어진 겁니다. 즉, 흑사병이라는 이름의 살인마가 유럽의 문을 두드리기 전에 이미 기근이라는 공범이 유럽 사회 전체를 극도로 쇠약하게 만들고 있었던 거죠. 이제야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러니까 역병이 덮치기도 전에 이미 유럽 사회는 수년간의 굶주림으로 거의 무너지고 있었던 거군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는 정말 뭐라도 해야만 했겠어요.
맞습니다. 바로 그 절박함이 다음 비극의 무대를 마련합니다. 당시 유럽에서 가장 부유하고 또 조직적이었던 세력, 바로 제노바와 베네치아 같은 이탈리아의 도시국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무역 강국들이요? 네, 그들은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가장 큰 무기인 광범위한 해상 무역망을 총동원했죠. 하긴 당시 이탈리아 도시들은 상업으로 엄청난 부를 쌓았지만 인구가 너무 밀집해서 자체 식량 생산만으로는 버틸 수가 없었겠군요. 그래서 그들의 자랑인 무역망이 생명줄인 동시에 치명적인 약점이 된 셈이네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들은 굶주리는 도시를 먹여 살릴 해결책을 찾아서 동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바로 흑해 지역이었죠. 흑해라면 지금의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남부 쪽이군요. 네, 당시 흑해 연안은 기후의 영향을 덜 받아서 곡물이 풍부한 거대한 곡창지대였거든요. 지중해를 가로질러 흑해로 향하는 수많은 이탈리아 상선들은 굶주리는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구원의 방주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방주가 사실은 트로이의 목마였던 거군요. 이보다 더 비극적인 아이러니는 없겠죠. 흑해에서 출발한 곡물 선박들은 식량만 싣고 온 게 아니었습니다. 배의 화물칸, 그 곡물 더미 속에는 그것을 노리는 수많은 검은 쥐들이 숨어들었죠. 그리고 그 쥐들의 털 속에는 페스트균, 예르시니아 페스티스에 감염된 벼룩들이 득실거렸습니다. 바로 그들이 유럽 대륙에 죽음을 실어 나른 보이지 않는 침입자였습니다. 와, 정말 끔찍한 도미노네요. 지구 반대편의 화산이 기후를 바꾸고 기후가 기근을 낳고 기근이 곡물 수입을 강요하고 바로 그 곡물 수입선이 흑사병을 유럽의 심정부로 실어나른 거군요. 네, 바로 그 연쇄 반응입니다. 만약 화산 폭발이 없었다면요? 기근도 없었을 거고 그럼 굳이 흑해까지 대규모로 곡물을 수입할 필요도 없었을까요? 그랬다면 흑사병의 역사가 완전히 달라졌을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물론 언젠가는 흑사병이 유럽에 도달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처럼 파괴적인 팬데믹의 형태가 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화산 폭발은 그 모든 비극의 방아쇠를 당긴 거대한 서막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마침내 1347년 그 서막이 끝나고 본편이 시작됩니다. 흑해 연안에 있던 제노바의 무역 식민지 카파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죠. 네, 당시 몽골의 킵자크칸국 군대가 그 도시를 포위하고 있었는데 공성전이 길어지면서 몽골군 진영이 먼저 패스트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몽골군은 패스트로 죽은 병사들의 시신을 거대한 투석기에 실어서 성벽 안으로 던져 넣었다고 합니다. 시신을 투석기로요?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게 정말로 전염의 주된 원인이었을까요? 아니면 공포를 극대화하기 위한 심리전의 성격이 더 강했을까요?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쥐를 통한 전파 속도를 생각하면 시신 투척이 결정적인 원인은 아니었을 거라는 의견이 우세하죠. 아, 상징적인 의미가 더 컸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그 공포 효과는 엄청났겠죠. 어쨌든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성안은 순식간에 역병의 지옥으로 변했고 공포에 질린 상인들과 주민들은 배를 타고 필사적으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콘스탄티노플, 시칠리아, 마침내 이탈리아 본토에 도착하면서 유럽 전역으로 죽음의 불길이 번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흑사병이 유럽에 상륙했는데 단순히 새로운 병이 들어왔다고 해서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사라지는 그런 전무후무한 재앙이 되지는 않잖아요? 당시 유럽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왜 그렇게까지 파괴적이었던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이 비극의 핵심입니다. 당시 유럽은 그야말로 완벽한 폭풍, 퍼펙트 스톰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완벽한 폭풍이요? 네, 여러 가지 최악의 조건들이 동시에 맞아떨어진 거죠. 첫째, 당시 유럽에 퍼진 페스트균, 예르시니아 페스티스는 유전학적 분석 결과 현대의 페스트균보다 훨씬 치명적인 변이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둘째는 중세 유럽 도시들의 끔찍한 위생 상태입니다. 아, 그 얘기는 저도 들었어요. 파리의 거리 이름 중에 프랑스어로 똥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이름이 있었다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도시 위생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땠길래 쥐가 그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건가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현대적인 하수 시스템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모든 오물과 쓰레기를 그냥 창밖 길거리로 던져버렸어요. 정육점에서는 동물의 내장과 피를 그대로 버렸고 비가 오면 거리는 온갖 오물로 뒤덮인 강으로 변했죠. 와, 이건 쥐들에게는 그야말로 천국과 같은 환경이었습니다. 엄청난 수의 쥐가 사람들과 거의 한 공간에서 살다시피 했으니까 쥐에 기생하는 벼룩이 사람에게 옮겨 붙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었죠.
환경 자체가 질병이 퍼지기 위한 최적의 배양기였던 셈이군요. 그리고 세 번째 요인은 아이러니하게도 이탈리아에 발달된 무역망이었고요. 맞습니다. 식량을 실어 나르던 그 효율적인 무역로는 이제 질병을 실은 쥐와 벼룩을 유럽 구석구석으로 실어 나르는 고속도로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배가 항구에 닿으면 쥐들이 내리고 그 쥐들이 또 내륙으로 가는 수레에 실린 곡물자루에 숨어들면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세 가지 요인도 끔찍한데 여기에 결정타를 날린 게 바로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었던 화산 폭발로 인한 기근이었겠군요. 이게 얼마나 결정적이었습니까? 제가 보기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봅니다. 수년간 이어진 기근으로 사람들의 영양 상태는 최악이었고 면역력은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면역 체계는 단백질로 이루어지는데 먹지를 못하니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죠. 건강한 사람이었다면 혹시라도 이겨낼 수 있었던 병을 굶주림에 지친 몸은 전혀 당해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모든 요인들이 합쳐지자 흑사병은 그야말로 막을 수 없는 쓰나미가 되어 유럽 대륙을 남김없이 휩쓸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참혹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인구의 60%가 사망했고 유럽 전체에서 약 5천만 명, 당시 인구의 3분의 1에서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죠. 마을 전체가 통째로 사라지고 노동력이 붕괴하면서 사회 구조가 뿌리채 흔들렸고요. 유럽의 지도가 다시 그려질 정도의 대재앙이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하나의 거대한 비극적 서사를 보게 되네요. 지구 어딘가에서 일어난 이름 모를 화산의 폭발이 대기의 흐름을 바꾸고 바뀐 기후가 유럽의 밥상을 앗아갔으며 굶주림을 피하려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역설적으로 유럽 역사상 최악의 팬데믹을 불러왔습니다. 인간의 의지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거대한 자연의 힘 하나가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틀어버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14세기의 이야기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도 어찌 보면 섬뜩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거에 예측 불가능했던 자연재해 하나가 인류 역사의 경로를 이토록 극적으로 바꿀 수 있었다면 지금 우리가 인위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기후변화는 미래에 과연 어떤 예상치 못한 재앙의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가뭄이 식량 위기를 낳고 해수면 상승이 난민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예측은 합니다. 하지만 14세기 유럽인들이 흑해에서 온 구원의 곡물선에 죽음의 신이 함께 타고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자연의 거대한 힘이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재편할 수 있는지 우리는 여전히 그 거대한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리브리프.net입니다. 저희는 세상을 요약합니다.